자, 오늘도 사연곡간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평생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온 어머니. 월세를 걱정하며 살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게 죄스럽다 했던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 서울 한복판 아파트 2채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어머니는 평생 그것을 숨겼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입니다.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어머니의 장례식. 2023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 장례식장. 국화꽃 냄새와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뒤섞인 그 공간에 3남매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정미선 씨 55살, 둘째 아들 정우현 씨 52, 막내딸 정소연 씨 48, 어머니 이순자 씨는 7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입원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머니가 떠나자 그 빈자리는 예상과 달리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3남매는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막내 소연의 아이 돌잔치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독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이 이게야. 소연이 그렇게 말했고 오빠 우현과 언니 미선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빠지고 3남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우현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 유품 정리 생각해야 되는데. 장례 끝나고 하지. 미선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현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있으면 빨리 확인해야 해. 상속 관련해서. 소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가 있다고. 부천 월세 빌라 살고 계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어머니 가신 날인데. 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냥 장례 먼저 치르자. 그렇게 그날 밤은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이 조용히 세 남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들, 오래된 친구들, 교회 성도들이 다녀갔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넘게 다닌 부천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도 오셨고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했던 상인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이순자 씨는 오랫동안 부천 역곡 시장에서 작은 포목점을 운영했습니다. 포목점이라고 해도 그냥 시장 안쪽 한자리를 차지한 좌판이었는데 천이며 실이며 바느질 도구들을 팔았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도 없었고 수입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순자 씨는 그 포목점을 30년 넘게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저 포목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거기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보였어. 소연이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화장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3남매가 나란히 서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짐 정리해야지. 우현이 운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소연이 뒷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림이 얼마나 된다고. 금방 하겠지. 그러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2부 서랍 속에서 나온 것. 그 주말 3남매는 어머니가 살던 부천 역곡의 빌라로 모였습니다. 빌라 301호.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오래된 빌라였지만 어머니가 워낙 깔끔하게 지내서 안은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소파가, 반대편에는 손자 손녀들 사진을 가득 붙여둔 액자가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방을 나눠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정리는 미선이, 부엌과 생활용품은 소연이, 서류와 통장 같은 것들은 우현이 맡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우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언니 소연아. 왜? 잠깐 여기 와봐. 미선과 소연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현이 침대 옆 낮은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낸 것 같았습니다. 우현이 들고 있는 것은 오래된 갈색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봉투였는데 밀봉은 되어 있지 않았고 입구 부분이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서랍 제일 밑에 담요 밑에 있었어. 열어봤어? 응. 우현이 봉투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종이들이 여러 장. 우현이 그것들을 서랍장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 서류였습니다. 미선과 소연이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상단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어딘가의 주소. 그리고 그 아래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미선이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어머니 이름인데? 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포구 아파트야. 34평형. 마포구 아파트? 소연이 서류를 집어들고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머니 명의로 서울 아파트가 있어? 그것만이 아니야. 우현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있어.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이번엔 주소가 달랐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소유자 이름 역시 이순자. 세 남매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안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서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서울 아파트가 2채 있었다고. 우현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포구랑 은평구. 2채. 소연이 주저앉듯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월세 내기도 어렵다고 하셨잖아. 우리한테 매달 생활비 조금씩 받으셨잖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미선이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작은 통장 한 권. 오래된 통장이었는데 표지가 낡아서 어느 은행인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통장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일자가 2009년이었습니다.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래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면 꽤 규모 있는 입출금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제일 안쪽에 접힌 편지 한 장. 우현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잉크가 옅어져 있었습니다. 우현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우현아, 소연아. 미선과 소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놀랐지? 어머니가 이런 걸 숨겨놨다니. 미안하다.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적는다. 우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단 2줄. 세 남매가 서로를 봤습니다. 편지가 이게 전부야? 소연이 물었습니다. 우현이 종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은 비어 있었습니다. 응. 이게 전부야.
미선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니가 설명을 못하신 거야? 세 남매는 그 서류들을 앞에 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부. 두 채의 아파트. 삼남매는 일단 서류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 우연히 법무사 친구에게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에 있다는 두 채의 아파트가 실제로 어머니 명의인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우현이 법무사 친구한테 전화를 받은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우현 씨 확인했어요. 어때? 두 채 모두 이순자 씨 명에 맞아요. 마포구 거는 2001년 취득, 은평구 거는 2007년 취득으로 나와요. 우현이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두 채 다 임대 중이에요. 임차인이 각각 있어요. 임대 중? 마포구는 2019년부터, 은평구는 2020년부터 같은 임차인들이 살고 있어요. 마포구는 월세로, 은평구는 전세로 들어가 있고요. 우현이 눈을 감았습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야? 마포구 34평이 지금 시세로 보면. 글쎄요, 작년에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9억에서 10억 사이는 나올 거예요. 은평구 거는 좀 더 작은 평수인데 6억에서 7억 사이. 우현이 전화를 쥔 손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우현이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두 채. 합산 시세 15억에서 17억 사이.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자식들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 우현이 언니 미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아파트 두 채 확인됐어. 마포 910억, 은평 67억. 임대도 다 놓고 계셨어. 전화 너머로 미선이 말을 잃는 게 느껴졌습니다. 임대까지 놓으셨어? 응. 월세랑 전세로. 그럼 어머니가 매달 월세도 받고 계셨던 거야? 마포거는 월세로 받고 계셨으니까. 그렇지. 나는 어머니한테 매달 30만 원씩 드렸잖아. 우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소연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차를 끓여내오면서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숨기셨을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이상해. 돈이 필요하셨으면 그냥 파시거나 하셨으면 됐잖아. 왜 월세 내기 어렵다, 생활이 빠듯하다 하시면서. 우현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잖아. 마지막에 병원에서 우리 얼굴도 다 알아보시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편지도 있잖아. 의식적으로 남기신 거야. 놀랐지 설명해줬어야 했다고. 미선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편지가 왜 두 줄밖에 없냐고. 설명이 더 있어야지. 못 쓰신 거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셔서. 세 남매는 어머니의 편지 두 줄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어떤 설명을 해줬어야 했을까요? 우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평생을? 응. 어머니가 아파트 두 채를 언제,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어머니 지인들이나 친구분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어머니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머니가 숨기신 이유를 알려줄 것 같아? 어쩌면. 삼남매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추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삶을 찾아서. 4부. 어머니의 삶. 이순자라는 여자. 잠깐 이순자 씨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194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안동 시골 마을은 유교 전통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아버지는 작은 서당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그 집안을 돌보는 분이었습니다. 집안이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5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2, 아래로 여동생 하나와 막내 남동생. 그 시절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 이순자 씨도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오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순자 씨는 12살부터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19살이 됐을 때 맞선을 받습니다. 상대는 정기태 씨. 같은 안동 출신이었고 서울로 상경해서 작은 건재상을 차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무뚝뚝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 맞선에서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만나다 보니 정기태 씨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간다는 것이 솔직히 끌렸습니다. 좁은 시골에서 나가고 싶었으니까요. 20에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신혼살림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단칸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방 하나, 공동 화장실, 그리고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쪽방. 하지만 이순자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안동 시골보다는 나았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 첫째 미선이 태어났습니다. 1968년 둘째 우현이가, 1975년 늦둥이 막내 소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살림이 팍팍해졌습니다. 남편 정기태 씨의 건재상이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1970년대 들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건재상이 있던 자리 주변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임차료가 오르고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옮기고 다시 시작했지만 갈수록 힘들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처음에는 부업처럼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바느질 일을 거들다가 나중에는 혼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느질 수선이었다가 나중에 포목을 떼다 파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여자가 시장 나가서 장사하면 체면이 뭐가 되냐?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 먹이려면 제가 나가야 해요. 남편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렇게 시장에 나갔습니다. 포목점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손님들 마음을 잘 읽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어떤 천을 원하는지, 무엇을 만들려는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친절했고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이 다음에 또 오면 그 손님이 지난번에 뭘 샀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단골들이 주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이순자 씨의 포목점은 작은 가게였지만 수입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매일 나가고 여기서 번 돈을 꼼꼼하게 모았습니다. 남편은 1982년에 건재상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의기소침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그 시절을 이순자 씨가 혼자 버텼습니다. 포목점 수입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빚을 갚아나갔고 남편의 밥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미선은 고등학생이었고 우현은 중학생이었고 소연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남편 정기태 씨는 몇 년 후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럭저럭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순자 씨의 포목점이 가게의 중심이 됐습니다. 1998년 남편 정기태 씨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순자 씨가 54이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자 삶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지만 매일 아침 밥을 먹고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이순자 씨는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맏딸 미선이 결혼한 상태였고 우현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도울게요. 힘들면 우리한테 말해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다음 날도 어김없이 포목점에 나갔습니다. 그 시절 이후 이순자 씨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자식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부. 어머니의 첫 번째 친구. 삼남매는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어머니가 오래 다니신 부천 역곡의 작은 교회, 그 교회의 장로님 사모님인 한분자 씨였습니다. 72살 어머니와 거의 같은 나이였고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미선과 소연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분자 씨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그립네요. 어쩜 그렇게 갑자기 가셨는지. 어머니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어요? 오래됐지요. 한 25년?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같이 다니고. 어머니가 조용하셨지만 속이 깊은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혹시 재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분자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하다가 서울에 아파트 2채가 어머니 명의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분자 씨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걸 알게 되셨군요. 소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아셨어요? 한분자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단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 이유를 저한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미선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도 미완성이었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왜 숨기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한분자 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순자 씨가 제일 걱정하신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자식들이 알면 기대게 될까봐. 그 말에 미선과 소연이 굳어버렸습니다. 기댄다는 게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면 일을 안 하고 기대려 할까봐. 아니면 그걸 빨리 팔아달라고 할까봐.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분자 씨가 계속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힘들어도 자기 힘으로서야 진짜 사는 거라고. 어머니가 뒤에서 받쳐줄 게 있다는 걸 알면 아이들이 절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미선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없는 척 하신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한분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그냥 숨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줄 생각이었어요. 자식들이 자기 삶을 다 단단하게 세운 다음에. 그런데 왜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한분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한이셨어요. 말하려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지요. 왜 이제야 말하냐, 왜 이것 받고 우리 앞에서는 힘들다 하셨냐?
자식들이 그렇게 섭섭해할 것 같으셔서 소연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분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에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순자 씨가 저한테만 이야기하신 건데. 어떤 사연이요? 그건 이순자 씨 오빠 얘기예요. 두 분 오빠 중 큰 오빠 이야기. 미선과 소연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의 큰 오빠. 이재복 씨. 자식들은 그 이름을 어릴 때 가끔 들었지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큰 외삼촌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분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육부. 큰오빠 이재복. 이재복 씨의 이야기는 이순자 씨가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작됩니다. 안동에서 태어나 장남으로 자란 이재복 씨는 형제들 중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논밭을 팔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재복 씨는 서울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 시절 은행원은 귀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재복 씨는 머리가 좋고 일처리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0대에 이미 부지점장이 됐습니다. 이순자 씨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오빠 이재복 씨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새 신부가 서울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것들, 살림 차리는 것들. 명절에 선물도 보내왔고 어려울 때 도움도 줬습니다. 이순자 씨는 오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일이 터졌습니다. 이재복 씨가 관여한 대출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재복 씨가 자신의 친구 회사에 부당하게 대출을 도와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었습니다. 비위 행위로 은행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거기서 패소하면서 배상액이 나왔습니다. 이재복 씨의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이재복 씨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재복 씨는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랑스러운 큰오빠가 자식들을 공부 다 시키고 집 한 채 마련해줬던 오빠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자 씨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당시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모아뒀던 돈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꼬박꼬박 저금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자 씨가 가진 현금을 오빠에게 보냈습니다. 오빠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받냐?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도와준 게 얼마야? 서울 올라왔을 때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 오빠는 결국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복 씨가 재기를 위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순자 씨는 몇 차례 더 돈을 보냈습니다. 자식들 몰래, 남편 몰래. 포목점 수입에서 조금씩 떼어서. 남편 정기태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분자 씨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자식들도 물론 몰랐고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외삼촌을 도우셨던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있어요. 또요? 큰오빠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사업이 조금씩 됐어요. 그래서 이순자 씨한테 갚겠다고 했는데 이순자 씨가 거절했어요. 그냥 줬다고. 소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받으시면 되잖아요. 오빠가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대요. 돈을 받으면 빚진 관계가 되고 그러면 오빠가 당당하지 못하다고.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야. 딱 그 스타일이야. 근데 나중에 큰오빠가 그냥 돈을 붙인 거예요. 이순자 씨 통장으로. 그래서요? 이순자 씨가 그 돈을 안 썼어요.
오빠가 부쳐도 안 쓰고 모아뒀어요.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 마포구 아파트 살 때 씨앗이 됐어요. 미선과 소연이 서로를 봤습니다. 마포구 아파트가 큰외 삼촌 돈으로 산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이순자 씨가 포목점 수입을 오랫동안 모은 것도 있었고, 거기다 큰오빠가 나중에 보낸 돈이 더해진 거예요. 큰외 삼촌이 보낸 돈을 왜 아파트로 샀어요? 이순자 씨가 그러셨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쓰게 되고 쓰면 없어진다고. 아파트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자식들 나눠줄 생각으로 샀다고 하셨어요. 미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줄 생각이셨던 거야. 그렇죠.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분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오빠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이 알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큰오빠 돕느라 몰래 돈을 쓴 것도, 그리고 아버지도 생전에 모르셨던 것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뒤에도 한참을 더 사셨는데, 그때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기셨어요. 어떤 이유죠? 한분자 씨가 잠깐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건 큰오빠한테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큰외 삼촌이 살아계세요? 네. 부천 근처에 계세요. 7부. 큰외 삼촌을 찾아서 이재복 씨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분자 씨가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함께 이재복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인천 부평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재복 씨는 81의 노인이었습니다. 몸이 약해 보였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현관에서 세 사람을 보자마자 눈이 빨개졌습니다. 미선이, 우현이, 소연이구나. 삼남매가 절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재복 씨의 아파트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셨다는 연락 받았을 때 많이 울었다. 이재복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외삼촌 장례식에 안 오셨잖아요. 우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못 갔다. 왜 못 갔는지 나도 말하기 어렵다. 왜요? 이재복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뭔가 발견했다고 들었다. 아파트 얘기. 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아파트 중에 마포구 거, 그게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삼남매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젊을 때 은행에서 일했다는 거 알지? 그러다 잘못된 거.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집도 날리고 마누라도 떠나고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 이재복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형제들도 다 어렵게 살고 있었고. 그런데 술래 내 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어. 자기한테 돈이 좀 있다고. 쓰라고. 그게 어머니가 모으신 포목점 돈이었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어. 여동생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했어. 그런데 술래가 그러는 거야. 오빠, 나 오빠 도움으로 서울 올라왔잖아. 오빠가 없었으면 나 지금 안동 구석에서 살았어. 오빠 때 아니면 언제 갚냐고. 이재복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에 받았어. 창피함이고 뭐고 다 접고. 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내가 나중에 다시 일어섰어. 시간이 꽤 걸렸지. 그래도 결국 작은 사업이 됐어. 유통 쪽으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됐어. 그래서 술래한테 갚으려고 했지. 원금에 이자도 얹어서. 어머니가 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20번도 더 물려줬어. 전화로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도 보고.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돈을 그냥 술래 통장으로 입금해버렸어. 받든 안 받든 내가 보낸 거니까.
그게 아파트 살 돈이 됐던 거군요. 그렇게 된 거야. 순례가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 오빠가 보낸 돈이 통장에 있는데 그걸로 아파트를 샀다고. 아이들 줄 거라고. 이재복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나한테 하나를 부탁했어. 뭘요? 자기 다음에도 그 아파트 이야기를 오빠가 꺼내지 말아달라고. 삼남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아파트 발견하면 자기가 왜 숨겼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게 오빠라고. 오빠가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살아있길 바란다고 그러더라. 미선이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어요? 그게 순례야. 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재복 씨가 세 남매를 봤습니다. 근데 나는 장례식에도 못 가고 이렇게 너희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미리 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순례가 먼저 발견하고 오라고 했어. 그래야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된 거라고. 우현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평생 숨기셨는지 외삼촌은 아세요? 이재복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가지야. 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자식들이 기댈까봐. 아파트가 있으면 자식들이 자기 힘으로 서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두 번째는요? 이재복 씨가 입을 꾹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은평구요? 마포구 아파트는 내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근데 은평구 아파트는 달라. 어떻게 달라요? 이재복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 순례가 남긴 게 있을 거야. 다시 잘 찾아봐. 편지 한 장이 전부가 아닐 거야. 8부. 다시 빌라로. 삼남매는 이재복 씨와 헤어지고 다시 부천 어머니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유품 정리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그냥 나온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찾았습니다. 서랍 하나하나를 책장 구석구석을 옷장 안쪽까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소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오빠. 미선과 우현이 달려갔습니다. 소연이 있는 곳은 안방 옷장 아니었습니다. 제일 위 선반 먼지 쌓인 낡은 가방 하나. 이 가방이 좀 이상해. 안에 뭔가 있어.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봉투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7번까지. 우현이 봉투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1번 봉투. 안에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날짜가 2015년이었습니다. 미선아, 우현아, 소연아.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갔겠구나. 놀랐지? 미안하다.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삼남매가 숨을 참았습니다. 서랍에서 나온 편지의 두 줄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편지였어. 미선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 두 줄 봉투는 나중에 이걸 발견하라고 보내놓은 신호였던 거야. 삼남매는 거실에 나와 앉아서 봉투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9부. 어머니의 7편지. 1번 봉투 2015년 봄. 미선아, 우현아, 소연아.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갔겠구나. 놀랐지? 미안하다.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적는다. 나는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마포구 1채, 은평구 1채. 이걸 숨긴 이유가 있다. 하나씩 적어줄게. 이번 봉투 2015년 봄 이어서 마포구 아파트에 대해서. 이건 너희 큰외 삼촌 이재복 오빠 때문에 생긴 거야. 오빠가 오래전에 어렵게 됐을 때 내가 조금 도왔어. 그게 나중에 오빠가 갚겠다고 해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오빠가 그냥 통장에 넣어버렸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어. 없어지지 않도록. 너희한테 말 못한 이유는 그 돈의 내력을 설명하려면 오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버지 모르게 돈을 썼다는 것도 나오거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미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몰랐어.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처럼 알려진 것 같지만 나한테는 좋은 오빠였어. 오빠가 힘들었을 때 내가 도운 게 아깝지 않아.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 재산이 됐잖아. 그러니까 큰외 삼촌한테 잘 해줘라. 오빠 나이가 이제 많아. 3번 봉투 2016년 가을. 은평구 아파트에 대해서. 이건 이야기가 다르다. 이 아파트는 나 혼자 산 거야. 오빠 돈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아니야. 내가 포목점 하면서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그런데 왜 숨겼냐면 이게 내 마지막 보루였거든. 삼남매가 멈췄습니다. 내 마지막 보루. 미선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 망했을 때 내가 알았어. 아버지가 나한테 다 말하진 않았지만 알았어. 아버지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채권자들이 어디까지 쫓아올 수 있는지. 그때 나는 두 가지를 했어. 하나는 포목점 수입으로 빚을 하나씩 갚는 거.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된 비상금을 만드는 거. 아버지가 아무리 빚이 있어도 4명의 재산은 아버지 빚에 묶이지 않거든. 그게 법이야. 나는 그때 결심을 했어. 만약에 아버지 빚이 감당이 안 되거나 아버지가 없어진 다음에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려면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있어야 했어. 그게 은평구 아파트야. 4번 봉투 2017년. 근데 나는 그 아파트를 끝내 안 팔았어. 팔면 손에 쥐어지는 게 있겠지만 없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약간 무서웠어. 아무도 모르는 내 것이 있다는 게 솔직히 힘이 됐어. 너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있으면 됐어. 누가 이해할까? 그 마음을. 다 드러내면 그게 없어질 것 같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그냥 안고 살았어. 삼남매는 편지들을 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현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5번 봉투 2019년. 아, 그리고 하나 더. 너희가 나한테 매달 드리는 생활비 있잖아. 그거 다 모아뒀어. 처음엔 받지 말까 했는데 안 받으면 너희가 섭섭해할 것 같고 받으면 내 아파트 임대료로 이미 내가 생활이 되니까 그걸 다 써버리기가 미안하더라. 그래서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 다 넣어뒀어. 그 통장도 서랍에 있을 거야. 그거 찾으면 나눠 가져라. 내가 받은 돈이지만 결국 너희 돈이야. 6번 봉투 2021년. 미선이한테. 미선이 너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나 알아.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언니라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자기 것을 못했는지. 그때 고마웠고 미안했어. 우현이한테. 우현이 너는 아버지 많이 닮았어.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근데 아버지처럼 속이 깊어. 사업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 엄마가 도움이 못 됐는데 혼자 잘 버텨줘서 고마웠어. 소연이한테. 소연이 너는 내 막내야. 이 편지들 쓰는 내내 소연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 늦게 태어나서 아버지 제일 오래 못 본 거. 미안하다. 너희 셋 다 잘 살아라. 엄마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야. 7번 봉투 2023년.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는 아파트를 숨긴 게 후회돼.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간이 흘렀어. 사람이 뭔가를 오래 숨기면 나중에 꺼내는 게 더 어려워지더라. 그게 내 잘못이야.
너희가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왜 그랬나 싶겠지.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어.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라. 나는 너희가 자기 힘으로 서기를 바랐어. 내가 뒤에 있다는 걸 알면 절박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리고 그게 맞았어. 너희 셋 다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들은 너희 것이야.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섭섭하지 말고 잘 써라. 엄마가 10부 울음의 시간. 편지를 다 읽은 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남매 셋 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껴안고 앉아서 흐느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거실에 어머니의 향기 같은 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화분들이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고 액자 속 손자 손녀들 사진이 그대로였습니다. 영정에서 본 환한 웃음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의 삶이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19의 시골을 떠나 서울 합정동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한 여자. 남편 사업이 기울자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나간 여자. 오빠가 무너졌을 때 자기 돈을 보낸 여자. 아무도 모르게 자식들의 노후를 위한 씨앗을 심어온 여자. 그 여자가 79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 7통, 그리고 아파트 2채.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야. 맞아.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스타일이야. 딱. 우리한테 도움받는 게 싫으셨던 거야.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자기한테 기대는 게 싫으셨던 거야. 우리가 스스로 서길 바라셨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한테 받은 생활비도 다 모아두셨어.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쓰셨잖아. 받으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근데 쓰면 미안하다고.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리면서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다 모아두셨을 줄은 몰랐어. 그 통장 찾아봐야 되는데. 우현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볼게. 안방으로 들어간 우현이 다시 서랍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세심하게. 그리고 얼마 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찾았어. 표지에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현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입금된 내역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미선, 우현, 소연 각각의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들. 어머니한테 드린 생활비였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그 숫자를 봤습니다. 꽤 됐습니다. 수십 년을 모았으니. 소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 웃었습니다. 어머니 진짜야. 미안하면서도 다 모아두셨어.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라고 하셨어. 나눠 가지자. 어떻게 나눠? 어머니가 다 주라고 하셨잖아. 삼남매는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오늘은 그냥 어머니 생각이나 하자. 11부. 임차인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 사후 정리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돌아가셨다는 것,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임차인은 50대 부부였습니다. 우현이 전화를 했을 때 남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 씨 아들 정우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연락드린 거고요. 상속 처리가 완료되는 동안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분 목소리에 뭔가가 담겼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아, 혹시 어머니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계약할 때 한 번 뵀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신 아파트를 오래 살아줄 사람에게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세요라고. 우연히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사실 저희가 그때 이사를 많이 다닌 시기였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해서 여러 번 옮긴 적이 있어서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연히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해주셔서. 전화를 끊고 우연히 언니 미선에게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야. 임차인한테도 그러셨어. 은평구 아파트 임차인은 30대 여성 혼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은 전세였습니다. 연락을 드리자 젊은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소식을 듣고 잠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작년에 한 번 뵀는데, 네. 그때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되신다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 같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문을 잘 잠그고 이웃에 아는 분 사귀어 두면 좋다고. 제가 혼자 사는 게 티가 났나 봐요. 그 말이 엄마한테 들은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미선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차인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임차인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어. 어떻게요? 그냥 집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삶을 챙기셨어. 오래 살라고, 안정적으로 살라고. 소연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 수입이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셨어. 어머니가 그냥 돈만 아신 분이 아니었던 거야.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자기 재산으로만 본 게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로 보신 거야. 12부. 토목점 아주머니들. 그 무렵 장례식에 오셨던 시장 상인분들 중 몇 분이 미선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와 오래 함께 시장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역곡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서너 분이 모였습니다. 가장 오래 어머니와 함께한 최봉순 씨 73살. 과일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어떤 분이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자식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그게 이순자 씨야. 시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시장에서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최봉순 씨가 웃었습니다. 집에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이순자 씨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하다고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인들끼리 갈등이 생겨도 이순자 씨는 한쪽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순자 씨 말을 들었어요. 다른 분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포목점이 작은 것 같지만 단골이 엄청 많았어요. 멀리서도 왔어요. 왜냐면 이순자 씨가 손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몇 달 만에 와도 이름 다 기억하고 지난번에 뭘 사셨는지 기억하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력이 좋으셨어요. 기억력만이 아니에요. 손님을 진짜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되는 거지 관심 없으면 기억 안 되잖아요. 최봉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게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삶에 조금씩 들어가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오는 게 편하도록 만드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미선이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머니가 재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한 번도요. 최봉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자기 이야기 안 해요.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있는 사람처럼 굴지도 않고 없는 사람처럼 굴지도 않고 그냥 이순자였어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최봉순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유품 정리하다 알았어요. 세상에.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셨거든요. 최봉순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이순자 씨야. 어떤 의미예요? 이순자 씨는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게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순자 씨야. 그 아파트가 그냥 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미선이 어머니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줬습니다. 최봉순 씨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이순자 씨야. 딱 그 사람이야. 13부. 아버지의 빚과 어머니의 계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가 은평구 아파트를 마지막 보루라고 부른 것.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기태 씨가 건재상 사업을 접었을 때 빚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빚의 규모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정확한 숫자는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고 전화로 독촉이 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이순자 씨는 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토목점 단골 중에 법원에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채무가 상대방 명의 재산에까지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결론은 이랬습니다. 남편 빚이 있어도 아내 단독명의 재산은 강제 집행 대상이 아니다. 이순자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포목점 수입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가 아닌 오로지 이순자 씨 단독 명의. 그리고 그 돈으로 은평구 아파트를 샀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두고 남편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따로 모아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이순자 씨가 편지에 쓴 것처럼 그것은 가족을 배신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빚에 완전히 잠겼을 때 자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그 단독 계좌에서 나온 돈 덕분이었습니다. 남편 빚이 얼마가 됐든 그 돈에는 손을 댈 수 없었으니까요. 이순자 씨는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물론이고 남편한테도. 어머니, 왜 아버지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만약 그 질문을 할 수 있었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알면 미안해하잖아.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냐. 모르시는 게 낫지. 그것이 이순자 씨였습니다. 상대가 받는 마음의 짐을 없애주려고 자신이 더 무거운 걸 지고 가는 사람. 소연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사셨던 거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게 어머니 힘이기도 하고 어머니 외로움이기도 했겠지. 미선이 말했습니다. 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셨을 것 같아.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을 테니까. 14부. 섭섭함과 이해 사이.
편지들을 다 읽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삼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우현 씨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자리를 비켜준 조용한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말해. 어머니한테 섭섭해. 그 마음이 있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우현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섭섭하지. 당연히.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못하셨던 거잖아. 알면 기댄다고. 그게 좀 아파. 아파.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해. 내가 매달 어머니 생활비 드리면서 얼마나 팍팍하게 산 적도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다 모아두셨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 차라리 받지 말지. 미선이 말했습니다. 근데 편지 읽으면서 이해도 가.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간다고 해서 섭섭함이 없어지진 않아. 그렇지. 둘이 같이 있어도 되잖아. 섭섭하면서 이해하는 게. 우현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섭섭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그 아파트 두 채 중에 하나라도 팔았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 우리한테 생활비 안 받아도 됐고. 근데 그걸 안 팔으셨어. 왜냐면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안 쓴 거야.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쓸 수 있었는데 안 쓰셨던 거야? 응. 임대료 받으신 것도 자기 생활에는 최소한만 쓰고 나머진 따로 모으셨겠지. 미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기 것을 자기한테 안 쓰셨어.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섭섭한 거랑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 어머니가 잘못하신 것 같으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그게 어머니 방식이었다는 것도 알아. 그게 맞아. 우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어머니한테 섭섭할 수 있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야.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이제 편하게 계세요. 어머니 평생 무거운 거 혼자 지고 사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거기서는 편하게 계세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현이 눈을 가늘게 하고 천장을 봤습니다. 15부. 아파트의 결정.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 그리고 어머니가 모아두신 생활비 통장.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삼남매가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한 명이 차지하고 나머지에게 현금 정산을 해줄 것인지. 이런 문제에서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삼남매는 달랐습니다. 회의가 열렸을 때 먼저 말을 꺼낸 건 우현이었습니다. 나는 마포 거 팔았으면 해. 왜? 마포 아파트가 나온 내력이 큰 외삼촌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걸 우리 중 누군가가 소유하면 나중에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색할 것 같아. 그냥 팔아서 나누자.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낫겠다 싶어. 은평구는? 소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은평구거는 어머니 편지에서 그게 어머니 마지막 보루라고 하셨잖아. 그 아파트를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그거 파는 게 좀 걸려.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잖아. 어머니가 오래 살라고 하셨다고 했잖아. 응. 그러면 그분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 두는 거 어떨까? 임대료나 전세이자 나오는 거 모아서 나중에 나눠. 우현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속 등기 처리하고
그렇지. 급하게 팔 필요 없잖아. 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급하게 운용 안 하셨으니까.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식대로 하자. 급하게 처분하지 말고 거기 사는 분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게 어머니 뜻인 것 같아. 삼남매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는 매각해서 3등분. 은평구 아파트는 임차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에 결정하기로. 생활비 통장은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3등분. 누가 더 가지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중에 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상속 문제로 오는 형제들 중에 이렇게 갈등 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다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우현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셨군요. 그런 분이셨어요. 16부. 큰 외삼촌에게. 마포구 아파트 매각이 완료됐을 때 삼남매는 큰 외삼촌 이재복 씨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재복 씨는 혼자 살고 계셨는데 삼남매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현이 봉투 하나를 이재복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외삼촌, 이게 뭔지 아세요? 이재복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이거 마포구 아파트 매각 대금의 일부예요. 이재복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어머니가 그 아파트가 외삼촌 덕에 생긴 거라고 편지에 쓰셨어요. 외삼촌이 보내신 돈이 씨앗이 됐다고. 그건 내가 갚은 거야. 그게 이미 순례 거야.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편지에서 외삼촌한테 잘 해줘라고 하셨어요. 이재복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순례가. 외삼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빠가 힘들었을 때 도운 게 아깝지 않다고. 이재복 씨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순례한테 진 빚을 평생 못 갚았어. 돈으로 갚으려 했는데 안 받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파. 어머니가 받지 않으신 게 외삼촌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알아. 그게 순례야. 돈 관계가 되면 관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한 거야. 이 수표는 어머니 뜻이에요. 이재복 씨가 한동안 수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받겠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순례야 고맙다.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17부. 49제 날. 어머니 49제 날이 됐습니다. 삼남매가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이재복 씨도 함께 왔습니다. 한분자 씨도 오셨고 시장에서 함께 장사한 최봉순 씨도 오셨습니다. 작은 공간에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납골함 앞에 꽃을 놓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다과를 올렸습니다. 이재복 씨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순례야. 오빠 왔어. 그 말에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덕에 내가 살았어. 그거 알지? 내가 없었으면 나는 그때 완전히 끝났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나한테도 고맙다는 말 들으면 손사래를 쳤잖아. 그게 너야. 이재복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가서 편하게 있어. 많이 수고했다, 순례야. 미선이 다음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지 다 읽었어요. 알았어요, 다. 섭섭하기도 했는데 그보다 이해가 더 커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어머니가 혼자 지고 사셨던 것들, 이제 저희가 다 알았으니까 가볍게 가세요. 무거운 거 두고 가세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소연이에요. 막내.
어머니가 편지에서 제 이야기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좋던지. 어머니 항상 막내 걱정하셨잖아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우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거기서 만나셨어요? 잠깐 웃음이 섞였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이제 다 말해줘도 돼요. 어머니가 그 아파트 왜 샀는지. 아버지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납골암 앞에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납골당 창문으로 작은 빛이 기울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영정 사진이 조용히 빛을 받았습니다. 18부. 이야기가 남긴 것.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숨기고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받으면서 그 생활비를 또 모아두고 자식들이 기댈까봐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편지를 써놓고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섭섭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믿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이 기댈 곳이 있으면 절박하지 않는다. 절박하지 않으면 스스로 서기가 어렵다. 그러니 내가 뒤에서 받쳐주되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한다. 그게 어머니가 평생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쌓여서 비밀이 됐고 비밀이 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짐이 됐습니다. 그 짐을 어머니가 혼자 지셨습니다. 오래도록. 그게 이순자 씨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이순자 씨의 힘이었습니다. 자기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힘. 혼자 지고 가는 힘. 그것이 어머니들이 오래도록 가져온 방식입니다. 그 세대의 어머니들이 삼남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더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어머니였는데 알고 나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가 보였습니다. 미선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한테 그 짐 나눠드릴 수 있었을 텐데. 소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어머니가 나눠주셨을까? 미선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안 나눠주셨겠지. 그게 어머니니까.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그렇게 혼자 지고 가시는 분이었어. 어머니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파트 두 채를 숨겼다는 것만 들으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식들한테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한 여자의 평생이 있습니다. 19의 시골을 떠나 서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 남편 사업이 기울어도 흔들리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나간 여자. 오빠가 무너졌을 때 몰래 돈을 내준 여자. 자식들이 스스로 서길 바라며 비밀을 안고 살아간 여자. 그 여자가 남긴 것이 아파트 두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7통의 편지. 삼남매에게 각각 쓴 말들. 그리고 외삼촌에게 잘 해줘라는 당부. 그 당부 하나가 오래된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데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족을 생각하고 가장 무거운 것을 혼자 지고 가는 분들. 그분들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반찬을 만들고 시장을 나가고 자식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사연곡가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